갑자기 3,200만 원이라는 세금 폭탄이라니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74살의 박종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세금 고지서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곤 사랑하는 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8천만 원을 지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순수한 지원이 아닌 의도적인 증여로 간주했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으신가요? 이런 일은 언제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거나 혹은 사업 자금을 대주는 일, 우리 정서상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패밀리 펀딩이라는 이름의 조세 회피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인사미 속에 신뢰감 있고 차분한 톤. 안녕하십니까? 35년 경력의 세무회계사 하도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시려는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돈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모른 채 무턱대고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박종현 할아버지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불화까지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 긴장감 조성,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올해 5월부터 국세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국세청의 고도화된 AI가 여러분의 통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 10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시는 정보가 돈 문제로 소중한 가족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 절대 하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 간돈거래의 함정과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본론 1. 세금 위험에 노출되는 3가지 유형. 자,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 위험에 노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3가지 금전거래 유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내리사랑형 지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돈을 주는 경우죠. 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종현 할아버지처럼 손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돈을 건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효도형 지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그러한 증빙이 없다면 얄짤없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는 형제자매 간의 금전 대여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잠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형제끼리 주택 구입자금을 서로 보태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적절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형제자매 간의 금전거래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 2. 증여세의 구조와 무서움. 그렇다면 증여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족 간 증여에는 별표 10년간 5천만 원, 별표이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어떨까요?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그리고 30억 원을 넘어가면 무려 별표 50% 별표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세에는 기본 세율 외에도 각종 가산세와 추가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박종현 할아버지의 사례를 다시 볼까요? 8천만 원에 대해 처음에는 약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었고, 이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다른 증여 내역까지 적발되면서 결국 3,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건넨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론 3. 현금 거래의 함정.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별표 현금 거래 별표입니다. 많은 분이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으니 안 들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영철 씨는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묘안을 냈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은행에 가서 950만 원씩 인출한 뒤 현금 뭉치로 아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패턴을 일명 별표 스머핑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준 금액인 1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이런 꼼수 패턴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결국 김영철 씨의 아들이 갑자기 1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금 전달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증여세는 물론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어 아들의 사업마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국세청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는데 바로 다음날 자녀의 계좌에 큰돈이 입금되거나 자녀가 주택계약금으로 현금을 사용한다면 국세청은 이 연결고리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5세 이대호 씨는 금융권 출신이라 세금에 대해 꽤 안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와 은행의 눈을 피하려고 서로 다른 3개의 은행에서 다른 날짜에 각각 1천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5월 이후 국세청은 금융기관 간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별표 크로스 체킹 시스템 별표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은행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패턴의 인출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분석합니다. 결국 이대호 씨의 현명한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고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의 결혼 자금임이 확인되었지만 증여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와 의도적 분산 인출에 따른 추가 조사까지 겹치며 결혼을 앞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족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핵심 솔루션, 세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필살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무 경험을 통해 검증한 3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국세청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차용증 작성하기.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별표 차용증 별표입니다. 많은 분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정없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세금 문제에서만큼은 가족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남처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다음 6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돈을 빌리는 사람, 차용인, 과 빌려주는 사람, 대여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금액, 빌린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세요. 네. 일금 5천만 원정 5천만 원. 이자율, 반드시 적정한 이자율을 기재하세요.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연 3~4%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환 방법 및 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인지, 만기 일시 상환인지 방식을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적으세요. 용도,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 돈을 빌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서명 및 날인, 2사람 모두 자필 서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도장까지 찍으십시오. 예를 들어 43세 김지연 씨는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카페 창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용인 김지연은 대여인 김영호로부터 일금 5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차용일자 2025년 4월 15일, 이자율 연 3.8%, 상환 방법 3년 만기 일시 상환, 2028년 4월 14일, 용도 개인 사업자금, 매월 15일에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차용증이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두 번째, 실제 거래 흐름, 트레이스, 만들기. 차용증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그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계좌이체, 앞서 말씀드린 현금 거래의 위험성, 기억하시죠? 가족이라도 10원 한 장까지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하세요. 이체할 때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의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아들 사업자금 대여, 병원비 지원처럼 말이죠.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에 쓴 대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 지급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99%입니다. 62세 박서연 씨는 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썼지만 가족끼리 이자는 무슨 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조사에서 무늬만 차용증인 증여로 판정받아 세금을 냈습니다. 반면 65세 최영준 씨는 딸에게 연 4.6%의 이자를 설정하고 매월 30만 원씩 정확히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 메모에도 항상 딸 결혼자금 대출이자라고 남겼죠. 세무조사 때 이 기록을 제출하니 증여세 없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주고받았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차용증 원본은 물론 사본도 여러 부 만드시고 스캔해서 파일로도 저장하세요. 내역서 출력, 계좌 이체 내역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이자 납부 내역은 형광펜으로 칠해두면 더 좋습니다. 용도 증빙, 빌린 돈이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다는 증거를 모으세요. 주택 매매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는 보통 5년치를 보지만 탈세 혐의가 짙으면 10년 전까지도 뒤져보기 때문입니다. 61세 이준호 씨는 차용증도 쓰고 이체도 했지만 서류 관리를 안 해서 3년 뒤 세무조사 때 원본을 못 찾고 통장도 해지된 상태라 낭패를 봤습니다. 반면 58세 윤미경 씨는 모든 서류를 파일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해 둔 덕분에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혹시 이걸 다 지키기 너무 귀찮은데 그냥 세금 내고 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무거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을 준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 즉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핵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Q 비과세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1천만 원 미만은 세금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모,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주의할 점은 동일인 합산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주셨다면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합계 6천만 원이 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 Q 현금으로 주면 정말 안 걸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58세 주연식 씨 사례를 기억하세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8천만 원을 며칠에 걸쳐 현금으로 뽑아 아들에게 줬지만 아들이 집 계약금을 낼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서 다 걸렸습니다. 요즘은 AI 시스템이 고액 현금 인출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 시기를 분석해서 바로 잡아냅니다. Q 무이자로 빌려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무이자 차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정이자 연 4.6% 수준을 주고받지 않으면 빌려준 돈 자체를 증여로 봅니다. Q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는요? 이건 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이체하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세요. 예식장 비용을 예식장 계좌로, 병원비를 병원 업무과로 직접 송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결혼식장 비용, 어머니 수술비라고 메모를 남기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이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 의무 지출이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회사는 국세청에 집중 타깃입니다.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100% 걸립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이사회 의결 같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긴급 점검. 올해 5월부터 달라지는 세무 환경.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5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환경이 확 바뀝니다. 모르고 계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변화들이니 집중해주세요. 1. AI 금융 분석 시스템 전면 가동. 이전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걸 이제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금융 데이터를 스캔합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 타임머신 기능입니다. 과거 몇 년 전의 데이터까지 소급해서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 현금 인출 모니터링 기준 강화. 과거에는 하루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위험신호, CTR로 봤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이 기준이 더 깐깐해집니다. 특히 하루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잦다면 AI가 이를 분산 인출로 인식하여 위험신호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0만 원씩 쪽에서 뽑으면 모르겠지. 천만에요. AI는 그런 패턴을 가장 먼저 찾아냅니다. 3. 금융계좌 조회 범위 확대. 예전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봤다면 이제는 형제, 자매, 사돈, 심지어 같은 주소지에 살았던 지인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돈 세탁하듯 이 사람 저 사람 거쳐서 돈을 보내는 우회 증여도 꼼짝없이 걸리게 됩니다. 4.
신고 포상금 강화 탈세를 제보한 사람이나 적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커집니다. 즉, 세무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낼 거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꿀팁 및 결론.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알짜배기 꿀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비, 손주 학원비나 등록금을 할아버지가 학교나 학원 계좌로 직접 쏘세요. 이건 비과세입니다. 단, 송금 메모 필수. 결혼비용, 신혼여행비, 스드메 비용 등을 부모님이 업체에 직접 결제하세요. 생활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보내는 정기적인 생활비, 월 100에서 200만 원 수준은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단,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도 과도하게 주는 건 안 됩니다. 부부간 증여,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넘긴 뒤 배우자가 자녀를 돕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 또한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 우회 증여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더 깐깐하게 하라. 가족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35년 세무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분을 만났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들은 웃었고 방심하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를 돕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하도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금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